놓아라. 이자는 우리 집 머스민이라. 장터 한복판에서 13살 별당 애기씨가 포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승에 묶인 소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노려보기만 했지요. 애기씨를 따라가 머슴이 된 15살 소녀는 집신을 삼고 나무를 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들어오고 얼마 후 백씨 집안 주변에는 낯선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호야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금의 침전에서 약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은 그해 봄부터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올리는 탕약 사발이 바뀌어도 임금의 안색은 나아지기는커녕 누렇게 뜬 밀랍처럼 날마다 굳어만 갔어요. 손발이 저리다며 뒤척이는 밤이 잦아졌고 옥체를 스스로 일으키지 못하는 날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 좌찬성 조문탁은 소리 없이 조정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병든 임금을 대신하여 어전회의를 주관하고 군권과 재정의 줄기마다 제 사람을 심어 두었습니다. 조문탁의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대신은 이미 드물었어요. 15살 세자 이화는 아비를 대신해 조정의 장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굴량미 장부에서 수상한 틈이 눈에 걸렸어요. 지방창고로 내려보내야 할 쌀 1000석 가운데 300석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군기시에서 관리하는 화살 수량도 장부와 실물이 어긋났고 내의원에 들어와야 할 부자 뿌리와 투구꽃 같은 귀한 약재가 대량으로 사라져 있었지요. 이화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장부를 대조했어요. 사라진 물자의 흐름을 따라가면 언제나 같은 이름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좌찬성 조문탁. 현 왕비의 오라비이자 어린 진원군의 외숙이 되는 자였지요. 이화는 그 이름 위에 붓끝을 세웠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허나 의심만으로는 조문탁을 꺾을 수 없었어요. 조정 안에 누가 그의 편이고 누가 아닌지조차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화는 오직 한 사람, 호위무사 우직선만을 데리고 신분을 숨긴 채 궁을 빠져나왔지요. 송현 고을의 굴량 창고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거짓인지 참인지 자신이 2발로 서서 보아야만 했어요. 하나 조문탁의 눈과 귀는 궁 밖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세자가 지방으로 향했다는 밀고가 올라오자 조문탁은 즉시 사병을 풀었어요. 산길의 가장 좁은 목에 매복을 심고 세자의 행렬을 기다리게 한 것이었지요. 오솔길이 바위 사이로 좁아지는 곳에서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머리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렸어요. 이완이 몸을 낮추는 순간 사방의 수풀에서 화살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시위를 놓는 소리가 뒤엉켜 어디서 날아오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우직선이 칼을 뽑았습니다. 저하, 비탈 아래로 내려가소서. 우직선은 세자의 등을 밀어내며 추격자들이 몰려오는 쪽을 향해 홀로 섰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칼 앞에 묶어 두어야 세자가 달아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달렸습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화살 하나가 살을 파고드는 순간 뜨거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독이 묻은 촉이 왼쪽 어깨의 살 속으로 깊이 박혀 있었지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이화는 비탈의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가 놓치고 또 움켜쥐었다가 미끄러지기를 되풀이하며 아래로 굴러내렸어요. 풀밭 위에 쓰러진 이환의 귓전으로 멀리 장터의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소울음소리, 좌판을 펼치는 소리가 뒤섞인 그 소음을 향해 이환은 피 묻은 손으로 획을 짚으며 기어갔어요. 관아에도 조문탁의 눈이 박혀 있을 수 있기에 이름도 신분도
얼굴도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세자라는 한마디가 곧 죽음이 될 수 있는 자리였지요. 같은 시각 송현 장터의 약재 좌판 앞에는 13살 별당 애기씨 백소담이 서 있었습니다. 소담은 유모 금덕과 함께 어머니 문옥령의 약재를 구하러 나온 참이었어요. 황기서 돈과 감초 두 돈을 골라 종이에 싸고 좌판 주인과 값을 흥정하던 소담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짙고 매캐한 정향기름 냄새였지요. 소담이 고개를 돌리자 장터 한가운데에서 사내 넷이 상처 입은 소년 하나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소년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얼굴은 흙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소년의 팔을 비틀며 도적의 잔당이라 몰아세우고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꺼내 들었지요. 소담의 눈이 사내들의 옷자락과 칼집 위에서 멈추었어요. 넷 모두 같은 빛깔의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칼집에 묻은 기름 냄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정향향유. 돈 많은 양반가에서나 쓸 법한 고급 향유의 냄새였어요. 관아의 포교라면 각기 다른 군형과 집에서 지내니 옷과 무기에서 똑같은 냄새가 배어 나올 까닭이 없었지요. 한 집안의 무기고에서 함께 칼을 받아 찬 사병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소담은 사내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자에게 물었어요. 포교라 하셨으니 명패를 보여주시지요.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꼬마 아가씨가 관아일에 참견할 것이 아니니 비키시오. 명패를 내보이지 않았어요. 소담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귀 뒤까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들은 포교가 아니었지요. 소녀는 사내들의 소나귀 안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밝힐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다급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킨 눈동자가 장터의 흙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사병들이 포승줄을 소년의 팔에 감기 시작하자 소담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금덕이 뒤에서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소담의 발은 이미 멈출 수 없었지요. 소담은 소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놀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놓아라. 이 자는 우리 집 머슴이니라. 겁을 먹으면 말문이 막히는 아이이니 당장 놓아라. 장터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약재의 좌판의 주인도 떡을 늘어놓던 안악도 소를 끌고 가던 늙은이도 발걸음을 멈추고 소담 쪽을 바라보았어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장터 사람들은 낙향 선비 백규문의 딸이 저렇게까지 잘나 말하는데 거짓일 까닭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두 사람이 사내들 앞으로 다가서며 애기씨 말이 맞다면 묶은 줄을 풀라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눈이 쏠린 채로 소년을 강제로 끌고 가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덩치 큰 사내가 이를 악물며 포승줄을 풀었어요. 두고 보겠소. 다시 마주치면 그때는 애기씨도 막지 못할 것이오. 사내들이 장터 뒤편으로 사라지자 소담의 무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쥐고 있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금덕이 달려와 소담의 등을 붙잡았지만 소담은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고 소년을 내려다보았지요. 소년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소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어이없다는 빛이 먼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소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온 장터에 대고 내가 우리 집 머슴이라 하였으니 이제부터 정말로 머슴 노릇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소년의 입술이 한 번 꿈틀거렸어요. 무어라 말하려다 삼킨 얼굴이었습니다. 왕세자인 자신에게 머슴 행세를 명하는 이 어린 애기씨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방금 목숨을 건져준 것도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요. 이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세자의 운명을 13살 별당 애기 씨의 손에 맡기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이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별당까지는 반 십경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소담은 앞장서서 걸었고 금덕은 약재 보따리를 아는 채 연신 뒤를 돌아보며 혀를 찼어요. 이화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에서 피가 옷깃을 적시고 있었지만 등줄기만큼은 곧게 세운 채였지요. 별당은 백씨 집안 본체의 뒤편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기와 대신 이영을 얹은 지붕 아래에 방색과 부엌, 작은 마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든 문옥령이 본체 사람들에게 폐병을 옮길까 하여 따로 거처를 낸 것이었지요. 소담은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유모 금덕과 늙은 하인 무백이 살림을 맡고 있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소담을 별당 애기씨라 부르는 까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담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이완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어요. 흙과 검댕이 뒤범벅된 볼 위로 마른 핏자국이 줄을 그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코끝과 이마에도 그을음이 묻어볼래의 생김새가 가려져 있었지요. 소담이 말했습니다. 흙투성이의 검댕투성이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구나. 이름은 오늘부터 검돌이라 하마. 이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벌어지며 무어라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내 이름은 거기서 입을 다물었지요. 이완이라는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세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어찌 검돌이란 말이냐? 소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머슴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으면 고마워해야지. 검돌아. 이완의 눈썹 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동궁전에서 내시와 상궁들조차 저하라 부르며 엎드렸는데 13살 여자아이가 가볍게 검돌아라고 부르는 것이었지요. 분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이완은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식은 곧 본체로 전해졌습니다. 백규문은 딸이 장터에서 호패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낯선 소년을 데려왔다는 보고를 듣고 별당으로 직접 건너왔어요. 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걸음이 빨랐고 얼굴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 소년이 도적이거나 죄인이면 어쩔 셈이냐? 관아에서 백씨 가문 전체를 들어 벌을 내릴 수도 있다. 백규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한때 사간원 정원으로 좌찬성의 전행을 탄핵했다가 벼슬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조정과 다시 엮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몸으로 겪어 알고 있었지요. 소담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장터에서 이미 우리 집 머슴이라 하였사옵니다. 지금 내보내면 소녀의 말이 거짓이 되고 저 아이는 그 사내들에게 다시 붙잡힐 것이옵니다. 백규문의 미간이 깊게 접혔어요. 딸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옥령이 마른 기침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느니라. 하나 이미 구한 사람을 바로 내치는 것 또한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 옥령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규문은 아내의 말과 딸의 눈을 번갈아 보다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열흘이다. 마침내 백규문이 입을 열었지요. 열흘 안에 갈 곳을 찾든 몸을 추슬러 떠나든 해야 한다. 그동안 저 아이는 별당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소담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백규문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은 이완을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흙과 피로 범벅된 소년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본체로 향하는 백규문의 등이 별당 문 밖으로 사라졌지요. 금덕은 새 머슴이 들어왔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이완을 소담 앞에 세웠어요. 주인 집 애기씨께 절부터 올려야지. 머슴이라면 그것이 도리이니라. 이완은 금덕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어요. 15해를 사는 동안 아랫사람의 절만 받아왔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이완은 허리를 굽히려 했으나 등줄기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고개만 조금 까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온몸에서 왕실의 피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지요. 소담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절이냐? 목에 먼지가 붙었는지 살피는 것이냐? 이환의 귀 뒤가 붉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분명히 깊었지만 숙인 허리 아래로 꽉 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소담은 그 주먹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백이 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늙은 하인은 이환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펼쳐보았어요. 하얗고 굳은 살이라곤 한 점 없는 손이었지요. 먹을 갈고 붓을 쥐는 자리에만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백이 혀를 찼어요. 이런 고운 손으로 무슨 머슴 노릇을 했겠소. 도련님 손이지 머슴 손은 아니구먼. 이환은 얼른 손을 움켜쥐며 대꾸했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오. 그저 몸이 약해 거친 일을 맡지 못했을 뿐이오. 허나 말투가 이미 머슴의 것이 아니었지요. 아니오 혹은 뿐이오라고 낮추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도 등이 쭉 펴진 것이 누가 보아도 귀하게 자란 양반과 자제의 몸가짐이었어요. 무백은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이환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담은 살짝 눈을 내리깔아 더 묻지 말라는 뜻을 보냈지요. 밤이 되자 금덕이 이환의 상처를 씻기고 헝겊으로 동여매려 했어요. 그러나 옥령이 먼저 상처를 살펴보겠다며 금덕을 물렸습니다. 옥령은 약재를 다루어 온 손끝으로 이환의 어깨에 박혔던 화살촉 자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상처 둘레에 남은 잔여물에서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지요. 옥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산적이 쓰는 보통 화살이라면 송진을 발라 상처를 곪게 하는 정도였어요. 허나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투구꽃과 부자 뿌리를 섞어 만든 독의 흔적이었지요. 사냥꾼도 짐승에게나 쓸까 말까 한 것을 사람에게 쏜 것이었어요. 옥령은 오래도록 이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과 검댕을 걷어낸 얼굴은 생각보다 어렵고 상처의 아픔을 참느라 꽉 깨문 입술 아래로 턱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평범한 도적에게 쫓기는 소년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죽이려 한 아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옥령은 상처에 해독 약재를 바르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지요. 대신 금덕에게 따뜻한 미음을 준비하라고만 일렀습니다. 이환은 약을 바르는 옥령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온기 같은 것을 느꼈어요. 돌아가신 선왕후가 어릴 적 열이 날 때면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 이런 무게였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이환은 고개를 돌려 삼켰지요. 별당 처마 아래로 이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소담이 검도리의 자리라며 깔아놓은 거적이 펼쳐져 있었어요. 동궁전의 비단 이불 대신 까칠한 집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만 이환은 누구에게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지요.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무백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머슴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지.
검돌아, 우물에서 물부터 길어 오너라. 이화는 거적 위에서 눈을 떴어요. 왼쪽 어깨의 상처가 밤새 욱신거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터였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렸지요. 동궁전에서는 상궁이 새순물을 떠다 놓고 수라상이 차려진 뒤에야 눈을 뜨곤 했어요. 먼동이 트기 전에 누군가의 호령에 깨어난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무백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줄을 이환에게 건넸어요. 이환은 줄을 받아들고 우물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둑한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이환은 양손으로 줄을 움켜쥐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허나 줄이 손바닥을 타고 미끄러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지요. 줄 끝이 손에서 획 빠져나가며 두레박이 통째로 우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퐁 하고 물이 튀는 소리가 우물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환은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보며 굳었어요. 무백이 한숨을 쉬며 긴 갈고리로 우물 안을 더듬어 두레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환은 줄이 낡아서 미끄러진 것이라며 도구 탓을 했지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이환은 힘껏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허나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줄을 너무 세게 잡아올린 탓에 두레박이 우물 위로 솟구쳤고 안에 담긴 물이 고스란히 이환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찬물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타고 내렸습니다. 이환은 흠뻑 젖은 채 우물가에 서서 눈을 깜빡였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 목덜미를 적셨지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욕 한번 시원하게 하네. 두 번만 더 물을 퍼올리다간 검돌이가 흰돌이가 되겠구나. 이환은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이 활로 날아가는 새도 마치는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머슴이 그런 말을 하면 곧 수상히 여길 것이었지요. 젖은 소매를 털며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분한 마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물깃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백은 부엌 앞에 쌓인 통나무를 가리키며 장작을 패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건네받은 이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칼자루와 비슷한 무게가 손에 잡히자 비로소 자신 있는 것이 왔다는 얼굴이었어요. 이환은 검을 내리치듯 크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범이 가르쳐준 대로 어깨에서 팔끝까지 힘을 실어 한 번에 내리쳤지요. 그러나 장작은 쪼개지지 않았어요. 도끼날이 통나무 한가운데에 깊숙이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환은 도끼 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않았어요. 발로 통나무를 밟고 잡아당기고 좌우로 흔들어도 날은 나무 속에 물린 채 빠지지 않았지요. 이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무백이 허리에 손을 얹고 혀를 찼어요. 장작을 패라는 것이지 장작에 도끼를 심으라는 것이오냐. 결국 소담과 금덕, 무백까지 달라붙었습니다. 넷이서 도끼 자루를 붙잡고 하나 둘 셋에 맞춰 잡아당겼지요. 도끼가 빠지는 순간 반동으로 네 사람이 한꺼번에 뒤로 나자빠졌어요. 금덕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비명을 질렀고 무백은 허리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이환은 흙바닥에 주저앉으며 옷에 묻은 흙을 털었지요. 소담만이 가장 먼저 일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자락을 탈탈 털었어요. 이환은 태연한 척했지만 붉어진 귀끝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닭 모이를 줄 차례였어요. 무백은 모이 자루를 건네며 한 줌씩 고르게 뿌리라고 일렀습니다. 이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자루 입구를 여는 순간 손에 힘 조절을 잘못하여 자루가 기울었고 모이가 한꺼번에 마당 위로 쏟아졌어요. 좁쌀과 겨가 뒤섞인 모이가 이환의 발 앞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넘는 닭이 이환의 발등과 바짓가랑이 위로 부리를 쪼기 시작했어요. 집신 사이로 날카로운 부리가 파고드는 감각에 이환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허나 물러서는 쪽마다 닭이 따라왔어요. 검술에는 자신 있는 세자도 닭들을 칼로 벨 수는 없었지요. 이환은 두 팔을 휘저으며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봉황이 수놓인 골룡포를 입고 백관의 하례를 받던 세자가 닭대에 쫓겨 마당을 뛰어다니는 꼴이었어요. 소담은 마루 위에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검돌아, 나라라도 빼앗긴 얼굴로 닭에게 쫓기는구나. 이환은 홧김에 소리쳤어요. 동궁의 닭은 이리 사납지. 말이 절반쯤 나갔을 때 이환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흘렀지요. 소담과 금덕의 시선이 일제히 이환에게 꽂혔어요. 동쪽 집의 닭은 이리 사납지 않았소. 이환은 급히 말을 둘러댔습니다. 소담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이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신히 닭대 사이를 빠져나왔지요. 해가 기울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별당 하인들의 밥상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묽은 된장국, 무김치 몇 쪽이 전부였어요. 이환은 상 위를 내려다보며 멈칫했지요. 동궁전의 수라상에는 아침마다 12가지 반찬이 놓이고 고깃국이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환이 무심코 물었어요. 고기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금덕이 젓가락을 멈추고 이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 매일 고기를 먹으면 주인 댁은 풀뿌리를 드셔야 하겠느냐? 이환은 입을 다물었어요. 보리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거친 알갱이가 입천장을 긁었습니다. 동궁전의 흰쌀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까칠한 식감이었지요. 첫 숟갈을 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허나 궁에서와 달리 아무도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환은 거친 보리밥을 된장국에 말아 조금씩 떠넣으며 한 끼를 마쳤어요. 그날 밤이었지요. 모두 잠든 깊은 밤에 이환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에 억지로 삼킨 보리밥 반 그릇으로는 하루 종일 쏟아부은 힘을 메울 수 없었어요. 이환은 가만히 일어나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찬거리를 덮어둔 소반 위에 소담의 무김치가 작은 종지에 담겨 있었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이환은 주위를 살핀 뒤 젓가락을 들어 무김치를 집었습니다. 한쪽, 두쪽, 세쪽. 멈출 수가 없었어요. 종지가 거의 비었을 때에야 이환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소담은 자신의 찬압을 열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넉넉했던 무김치가 반도 남지 않아 있었지요. 소담의 시선이 천천히 이환에게로 돌아갔어요. 이환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남은 붉은 양념 자국을 미처 닦지 못했습니다. 소담이 말했지요. 검돌이가 아니라 도둑고양이라 불러야 하겠구나. 밤마다 남의 반찬을 훔쳐 먹는 고양이. 이환의 귀가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항변하려 했으나 증거가 자신의 입가에 묻어있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물도 깃지 못하고 장작도 패지 못하고 닭에게 쫓기고 남의 반찬까지 훔쳐 먹는 머슴. 별땅에 온 지 겨우 하루 만에 이환이 얻은 이름은 검돌이 위에 도둑고양이까지 더해졌어요. 그러나 소담은 이환을 놀리면서도 아침상에 무김치를 한 종지 더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환은 그 종지를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땅의 둘째 날이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별땅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환은 아침 일을 마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던 금덕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지요. 물을 가져오너라. 동궁전에서 날마다 하던 말이 저절로 나와 버린 것이었어요. 금덕이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고
마루에 앉아 있던 소담의 시선이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누가 누구의 머슴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소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물러설 뜻은 조금도 없었지요. 이화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귀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못해 말을 고쳤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겠소. 싫다. 소담은 단번에 잘라 말했어요. 이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탁하라 해놓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었지요. 이환은 어이없는 얼굴로 소담을 바라보았지만 소담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환은 상처난 어깨로 직접 물을 들어갔습니다. 물동이가 어깨에 닿을 때마다 상처가 욱신거렸지요. 이를 악물고 부엌까지 물을 날랐어요. 이환이 보지 못하는 사이 소담은 부엌으로 먼저 돌아가 물동이의 물을 절반쯤 퍼내어 버렸습니다. 이환이 들어왔을 때 물동이는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지만 이환은 알지 못했어요. 소담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약재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무백이 집 한 다발을 이환 앞에 놓았어요. 이환의 집신이 달개게 쫓기다가 찢어져 발가락이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집신은 사서 신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삼아야 하는 것이니 한번 엮어보거라. 이환은 집 다발을 내려다보았어요. 경서와 병법은 줄줄 외우고 백보밖에 관역도 마칠 수 있었지만 짚을 엮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요. 이환은 무백이 보여준 대로 짚을 꼬고 매듭을 엮었으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앞뒤가 뒤틀린 기묘한 집뭉치가 이환의 무릎 위에 놓였어요. 소담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신발이냐? 지프로 만든 물고기냐? 이환은 왕실의 장인이 만든 가죽신보다 발이 편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집신을 신고 자리에서 일어난 이환은 마당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서 매듭이 풀리며 집신이 발에서 벗겨졌고 이환은 맨발로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소담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백도 혀를 차면서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환은 흙 묻은 얼굴을 들어 올리며 집이 습기를 머금어 풀린 것이라고 또다시 핑계를 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오후 소담은 어머니의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황기, 감초, 당귀, 백출. 한자로 적힌 약재 이름이 각각의 봉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소담은 일부러 봉지 몇 개의 순서를 뒤섞어 놓았지요. 이환이 옆을 지나다가 흐트러진 봉지들을 힐끗 보았어요. 이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봉지 위에 한자를 읽은 손가락이 하나하나 정확한 자리로 옮겨 놓았지요. 소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글을 모른다더니 약 이름은 어찌 읽었느냐? 이환은 손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얼굴이었지요. 글자의 생김새가 약초와 닮아서 알아본 것이오. 소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황기의 황자와 약초가 닮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소담은 더 따지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이환을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이 한 겹 더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모두 잠든 뒤 이환은 마당 한 구석에 흙바닥 위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조문탁의 사병 배치를 추정하는 글이었지요. 달빛 아래에서 나뭇가지 끝이 흘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반듯한 획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방 안에서 물을 마시러 일어난 소담이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담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나가 이환의 등 뒤에 섰지요. 글바닥 위의 글씨는 장터의 대필 선비조차 쓰지 못할 필체였어요. 한 획 한 획이 정돈되어 있었고 글자의 크기와 간격까지 일정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일 붓을 잡아 온 사람의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글씨였지요.
소담이 입을 열었어요. 글을 모른다는 머슴의 글씨가 아버지보다 반듯하구나. 이화는 움찔하며 급히 발로 글씨를 지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화는 일부러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 보였지만 소담은 코웃음만 쳤어요. 일부러 못 쓰려고 하는 것이 더 티가 나는구나. 소담은 이완이 망한 집의 도련님이거나 큰 사고를 치고 달아난 양반가 자제일 것이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신분은 묻지 않았지요. 묻는다 한들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옥령의 기침 소리가 별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아 숨 넘어가는 소리가 방문 밖까지 새어 나왔지요. 모두 지쳐 잠든 틈에 이완이 먼저 일어났어요. 소리 없이 아궁이로 가서 불을 살리고 물을 올렸습니다. 찬 물은 기침을 더하게 하니 따뜻한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간 격해서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이었지요. 부엌에서 물을 데우던 이완의 옆에서 무거운 장독이 기울었어요. 그것을 옮기려던 금덕이 발을 헛디딘 것이었지요. 이완은 생각할 틈도 없이 왼팔을 뻗어 장독을 받쳤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에 장독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렸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꿰맨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피가 스며 나왔지요. 금덕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완은 자신의 어깨보다 금덕의 손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소. 피가 흐르는 팔로 장독을 받아든 소년이 제 상처보다 늙은 유모의 안부를 먼저 묻는 모습을 부엌 문 뒤에서 소담이 보고 있었지요. 이 소년은 일을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뿐이었지요. 이완 또한 소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소담은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끼니에서 밥을 덜어내고 어머니에게 받은 은비녀마저 장터에서 약재와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내어주는 아이였지요. 입으로는 여전히 검돌이라 부르며 놀렸지만 소담이 이완의 상처에 약을 바를 때 손끝은 처음보다 한결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이완도 소담이 시키는 일에 더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리가 하루에 한 뼘씩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었지요. 별당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줄어드는 동안 별당 밖의 그물은 조용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조문탁은 산길 습격 현장에서 세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는 즉시 송현고을의 길목과 나루를 모두 봉쇄하고 고을 안팎으로 드나드는 낯선 사람들을 샅샅이 살피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한 가지 보고가 올라왔어요. 백씨 집안 별당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새 머슴이 들어왔다는 소문이었지요. 조문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백규문. 한때 사간원 정원으로 자신의 전행을 탄핵했던 사내였어요.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뒤에도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런 집안에 때마침 낯선 소년이 숨어들었다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문탁은 행차를 꾸려 직접 백씨 집안을 찾았어요. 사랑채에 마주 앉은 조문탁은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얼굴로 백규문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찻잔을 내려놓은 뒤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지요. 들으니 별당에 새 머슴이 왔다 하더이다. 낙향하신 뒤로 식구를 더 늘리셨소? 백규문의 찻잔을 든 손이 멈추었어요. 조문탁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빛은 차가웠습니다. 딸아이가 장터에서 불쌍한 소년을 하나 데려왔을 뿐이요. 오패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아이라 열흘만 머물게 한 것이요. 백규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조문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상을 청했습니다. 술상이 준비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사랑채의 문과 마루, 마당 구석구석을 더듬었어요. 이화는 그 시각 별당에서 소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사랑채에 와 있으니 새 머슴인 검돌이가
술상을 나르라는 것이었지요. 이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문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머슴이 술상을 거부하면 도리어 의심을 살 것이었지요. 이환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술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조문탁의 시선이 이환에게로 향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등줄기가 곧게 뻗은 자세, 상을 내려놓을 때 손목을 꺾는 각도가 범상치 않았지요. 조문탁의 눈이 느릿하게 좁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이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지요. 산길 위 바위 뒤에서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세자를 놓치지 말라고 했던 그 음성이 지금 한장거리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어요. 주먹을 쥐면 들킬 것이었기에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힘을 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조문탁의 눈과 이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문탁은 소년의 눈동자 안에서 무엇인가를 읽으려는 듯 오래도록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흙과 상처로 변한 얼굴, 거친 옷에 묻은 검댕, 동궁전에서 골룡포를 입고 앉아있던 세자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지요. 하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에서도 숙이지 않으려는 힘이 눈동자 안에 서려 있었어요. 조문탁이 알아볼 듯 말 듯한 순간 이환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술상을 나르면서 상처가 벌어진 것이었지요. 조문탁의 시선이 어깨의 핏자국 위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산길에서 사병들이 독화살을 쏜 자리가 바로 왼쪽 어깨였지요. 그때 곽봉수가 움직였습니다. 청지기는 제가 따르던 술잔을 일부러 엎어 술이 상 위로 번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을 물리거라. 곽봉수의 목소리에 이환은 고개를 다시 숙이고 상을 들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환의 심장이 귀 뒤에서 쿵쿵거리고 있었지요. 곽봉수가 왜 술잔을 엎었는지 이환은 판단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도우려 한 것인지, 집 안에 수색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덕에 조문탁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만은 분명했지요. 조문탁은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문을 나서기 전 백규문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들일 때보다 내보낼 때가 더 위험한 법이오. 부디 조심하시오. 말은 걱정이었으나 눈빛은 경고였지요. 백규문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조문탁의 행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백씨 집안 주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문 앞 느티나무 아래, 뒷담 너머 길모퉁이, 별당으로 향하는 오솔길 어귀에 한두 명씩 서성이며 교대로 집을 살폈지요. 무백이 장작을 하러 나갔다가 사내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낮에 조문탁이 사랑채에 앉아있을 때 스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조문탁의 도포 소매에서 장터에서 이환을 붙잡았던 사병들의 옷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정향향유 냄새가 났었지요. 소담의 손이 떨렸어요. 장터의 사병들과 오늘 찾아온 조문탁이 같은 냄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담은 이환을 찾아가 물었지요. 조문탁 대감과 내가 무슨 사이냐? 저 사내들이 왜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냐? 이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소.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소담을 향하지 못하고 마당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서툰 사람의 눈이었지요. 이환은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물수록 백씨 집안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의 약속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떠나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지요. 새벽녘 이환은 거적을 걷고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담장 앞에서 발을 멈춘 것은
등 뒤에서 들려온 소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담 밖에 서 있는 자들에게 곧바로 붙잡힌다. 그리 죽고 싶으냐? 소담은 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잠을 자지 못한 얼굴에 어둑한 달빛이 번져 있었지요. 이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더 있으면 이 집이 위태로워지오. 소담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장터에서 한 말은 헛거짓이 되고 나는 사람 하나 살리지도 못한 셈이 된다. 그러니 살아 있어라. 그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니라. 이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소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단단한 것이 받치고 있었지요. 자신이 구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였어요. 이환은 담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등 뒤로 돌아가는 그의 눈에 별당 처마 위로 떠오르는 여명이 비쳤어요. 그물은 이미 좁혀져 있었지만 아직 끊어지지는 않은 밤이었습니다. 소담이 이환의 탈출을 막아선 그 새벽로부터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별당 밖의 감시는 날마다 촘촘해졌어요. 대문 앞에 서성이던 사내가 둘에서 넷으로 늘었고 뒷담 너머 언덕 위에도 새 얼굴이 자리를 잡았지요. 무백이 장작을 구하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별당에 낯선 약재 보따리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장터 약재상이 문옥령의 약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지요. 금덕이 보따리를 풀자 약재 사이에 작은 종이 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글자 대신 매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환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우직선의 표식이었지요. 호위무사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이환의 눈 안에서 절박함과 안도가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우직선은 산길 습격 뒤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인근 사찰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행궁에 남아있는 충직한 내관과 연락을 이어가며 세자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약재상을 통해 별당까지 표식을 보낸 것이었지요. 이환은 밖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허나 정문은 물론이고 뒷담 쪽까지 눈이 깔려 있었어요. 머슴 행색으로 나가면 감시하는 사내들의 눈에 바로 걸릴 것이었지요. 방도를 낸 것은 문옥령이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의원에게 가야 한다는 핑계로 가마를 꾸미고 그 안에 이환을 숨기자는 것이었어요. 병자를 실은 가마라면 사내들이 함부로 들추지 못할 것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환은 가마 안에서 여인의 장옷과 쓰개 치마를 걸쳐야 했어요. 혹시라도 휘장이 거쳐도 병든 부인의 모습으로 보여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이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차라리 담을 넘겼소. 칼을 든 자들과 싸우는 편이 낫소. 소담이 고개를 저었어요. 칼 든 사내 넷과 싸우다 붙잡히는 것보다 잠시 아씨가 되는 편이 훨씬 나으니라. 이환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덕이 가져온 장옷을 억지로 걸치는 이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왕세자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지요. 쓸개 치마를 두르고 방 안을 걸어보다가 어색한 걸음에 그만 치마를 밟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소담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웃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지요. 머슴 노릇보다 아씨 노릇이 더 서투르구나. 이환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을 들었어요. 귀끝부터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겠소. 나도 잊지 않을 것이니라. 훗날 온 세상에 말하겠다. 이환은 치를 떨었지만 소담은 태연했어요. 금덕이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허리춤에 동여매주고 발걸음을 짧게 옮기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이환은 어색한 걸음으로 겨우 가마 안에 올라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마가 별당 대문을 나섰어요. 금덕이 가마 옆에서 걸었고 무백이 가마를 맸습니다. 대문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 둘이 길을 막아섰지요. 어디로 가는 가마요? 금덕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마님께서 기침이 더하셔서 읍내 의원에게 가시는 길이오. 비켜주시오. 사내 하나가 가마 옆으로 다가와 휘장의 손을 뻗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해야겠소. 휘장을 거두시오. 금덕의 눈이 커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님의 폐병은 옵는 병이오. 휘장을 걷어 얼굴을 본 사내는 함께 알아눕게 될 것이니 그래도 보시겠소? 사내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틈에 가마 안에서 기침이 나와야 했지요. 그러나 이화는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가마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다시 의심으로 가득 찼지요. 소담이 재빨리 가마 옆으로 다가가 발로 가마 바닥을 톡 찼어요. 이화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기침은 너무 우렁찼어요. 굵고 낮은 기침이 가마 밖까지 울려 퍼지자 사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가마 안에서 또 한 번 정적이 흐르려는 순간 금덕이 품에서 붉은 물을 들인 수건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보시오. 마님께서 기침할 때마다 피가 묻어 나오는 것이오. 그래도 휘장을 걷겠소? 사내들은 피 묻은 수건을 보고 한 발 물러섰어요. 병자의 기침보다 핏빛 수건이 더 무서웠던 것이었지요. 결국 가마는 길을 열어받았고 읍내 방향의 어둑한 길 위로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고을 어귀의 갈림길에서 우직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화는 가마에서 내려 쓰개 치마를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옷을 벗어 던지는 손이 후련함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별당을 떠나기 전 이화는 소담에게 작은 것을 하나 건넸어요. 자신의 옥패에 달려있던 왕실 매듭 장식이었습니다. 비단실을 겹겹이 엮어 만든 궁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백씨 집안에 큰일이 닥치면 이것을 들고 행궁으로 오너라. 반드시 너를 들여보내줄 것이다. 소담은 손바닥 위에 놓인 매듭 장식을 내려다보았어요. 비단실 사이로 옥 조각이 들어가 있었고 보통 양반가에서는 쓸 수 없는 빛깔과 매듭법이었지요. 소담은 이환이 단순한 도련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집안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허나 묻지 않았어요. 지금 묻는다 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화는 소담과 문옥령 그리고 본체에서 나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백규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처음 별당에 들어왔을 때 금덕이 시켜도 제대로 숙이지 못했던 허리가 이번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깊이 굽혀졌어요. 세자로서가 아니라 목숨을 빚진 사람으로서 올리는 절이었지요. 소담은 가마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마의 그림자가 길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별당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당에 서면 검돌이가 물을 쏟던 우물가가 보이고 도끼가 박혔던 장작더미가 보이고 달객에 쫓기며 뛰어다니던 흙바닥이 보였지요.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마당 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환이 만들다만 비뚤어진 집신이 담장 밑에 뒹굴고 있었어요. 신발인지 물고기인지 알 수 없는 그 집뭉치를 소담은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버리지 않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챙겨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갔지요. 별당의 밤은 검돌이가 오기 전처럼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소담은 알고 있었어요. 검돌이가 떠난 뒤 별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환이 행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조문탁은 세자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였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조문탁의 안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백씨 집안을 향한 칼날로 바뀌었습니다. 조문탁은 세자가 별당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세자가 빠져나간 이상 그 집안을 살려두면 뒷날에 화근이 될 수 있었지요. 세자와 백씨 가문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백규문을 먼저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조문탁에게는 쓸만한 패가 하나 있었어요.
청직이 곽봉수였지요. 곽봉수는 10여 년 넘게 백씨 집안의 살림을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백규문의 글씨와 인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자였어요. 다만 곽봉수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지요. 도박에 빠진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집안의 곡식을 조금씩 빼돌린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조문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조문탁이 곽봉수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비리를 관하에 알리면 너는 물론이고 내 동생, 내 늙은 어미까지 모두 관노가 될 것이다. 조문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곽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곽봉수는 밤새 백규문의 글씨를 흉내내어 연습했어요. 수십 장의 종이를 쓰고 버리기를 되풀이한 끝에 백규문의 필체와 흡사한 서찰을 완성했지요. 인장은 기름 종이에 본을 떠 나무 토막에 옮겨 새긴 가짜였습니다. 위조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백규문이 세자의 이동 경로를 조문탁에게 넘겼으며 세자를 산길에서 제거하는 일에 협조했다는 것이었지요. 세자를 죽이고 나면 어린 진원군을 왕위에 올려 함께 권세를 나누겠다는 약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탁은 여기에 더하여 매수한 하인 둘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어요. 검돌이라는 머슴이 밤마다 사랑채를 드나들며 백규문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갖춰지자 조문탁은 군조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새벽 별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어요. 소담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횃불이 줄지어 타오르고 있었지요. 군졸 스무 남짓이 백씨 집안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선두의 선관리가 영모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백규문을 체포한다고 외쳤습니다. 본체 문이 열리고 백규문이 끌려 나왔지요. 백규문은 두 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군졸들 앞에 섰습니다. 관리가 위조 서찰을 펼쳐 보이자 백규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 서찰은 내가 쓴 것이 아니오. 난 이런 글을 쓴 적도 본 적도 없소. 백규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서찰 위의 글씨는 자신의 것과 흡사했고 인장 또한 자신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변이 통할 리 없었어요. 백규문이 끌려가는 모습을 소담은 별당 대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금덕이 소담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소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 다리가 땅 위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은 집 안으로 들이닥쳐 곡간과 약재 창고를 모두 봉쇄했어요. 자물쇠를 걸고 봉인 딱지를 붙였지요. 쌀도 약재도 포목도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봉쇄가 끝난 뒤 별당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금덕은 부엌에 남은 것을 긁어모아 죽을 끓이고 있었고 무백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문옥령의 기침이 안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약재 창고가 봉쇄된 이상옥령에게 필요한 약을 다려줄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위태로웠지요. 소담은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검돌이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끌려가는 일도 어머니의 약이 끊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 안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안방에서 옥령에 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담아, 이리 오너라. 소담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옥령은 마른 손으로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은 사람을 구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꾸민 자들의 욕심이 잘못인 것이지. 소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으나 참을 수 없었지요. 옥령은 딸의 등을 쓸어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소담은 아버지의 죄를 입증한다는 서찰을 잠시 확인할 기회를 얻었어요. 집안을 감시하던 군졸 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봉쇄된 사랑채로 들어가 서찰을 살핀 것이었지요. 소담은 서찰을 펼쳐 코 앞으로 가져갔어요. 종이 위에서 먹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아버지의 먹은 값싼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탁하고 건조한 냄새가 특징이었지요. 그러나 이 서찰의 먹에서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정향기름 냄새였어요. 소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향기름을 먹에 섞는 사람. 장터에서 사병들의 옷에 배어있던 냄새. 조문탁이 사랑채에 앉아있을 때 도포 소매에서 풍겼던 냄새. 모두 같은 것이었지요. 소담은 서찰을 내려놓고 손을 떨며 사랑채를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에서 냄새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고 있었지만 냄새만으로 좌찬성을 범인이라 몰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서찰과 조문탁의 문서, 그리고 위조 서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했어요. 허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봉쇄되었고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어머니의 병세는 시각을 다투고 있었지요. 소담은 품속을 더듬었어요. 검돌이가 떠나던 밤 건네준 매듭 장식이 옷고름 안에서 손끝에 닿았습니다. 큰일이 닥치면 이것을 들고 행궁으로 오너라. 그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지요. 소담은 마음을 굳혔어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담은 별당 사람들에게 뜻을 알렸어요. 무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뒷담장 아래에 지게를 세워 놓았습니다. 소담이 지게를 딛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지요. 금덕은 부엌에서 일부러 불을 크게 피웠어요. 기름기 묻은 집단에 불이 붙자 연기가 피어오르며 감시하던 사내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금덕은 밖으로 뛰어나가며 부리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부엌 쪽으로 쏠린 그 틈에 소담은 지게를 밟고 뒷담을 넘었어요. 품 안에는 매듭 장식 하나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13살 소녀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었지요. 담을 넘은 소담의 발이 어두운 골목 위에 내려섰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뒤에서 금덕의 부리야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었지만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지요. 소담은 치마를 걷어잡고 골목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소담의 팔을 붙잡았어요. 포교 나석봉이었습니다. 소담의 몸이 얼어붙었지요. 나석봉은 한 손으로 소담의 팔을 잡은 채 횃불을 들어 얼굴을 비추었어요. 횃불 아래로 13살 소녀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백규문의 딸이로구나. 이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석봉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소담은 잡힌 팔을 빼려 했으나 포교의 소나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나석봉은 처음에 소담을 조문탁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영모범의 딸이 밤중에 담을 넘어 달아났다면 그것만으로 죄가 하나 더 보태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소담의 얼굴을 비추는 횃불 아래에서 나석봉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문옥령. 몇 해 전 나석봉의 아내가 열병에 걸려 누웠을 때 약을 지어 보내준 사람이 바로 문옥령이었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았어요. 별당 애기씨가 직접 약재를 골라 봉지에 싸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지요. 소담은 나석봉의 눈에서 스치는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글씨를 꾸며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옵니다. 행궁에 가야 합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소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나석봉을 향해 있었어요. 13살 아이의 눈 속의 거짓은 보이지 않았지요. 나석봉은
한참 동안 소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손을 풀었어요. 골목 저편에서 다른 사병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나석봉은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반대편 담을 넘어 남쪽으로 달아났다. 남쪽 길목을 막아라. 사병들의 발소리가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어요. 나석봉은 소담을 골목 안쪽의 약재 수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레 안에 숨어라. 새벽에 읍내로 나가는 수레이니 검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소담은 나석봉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석봉은 아무 말 없이 횃불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지요. 소담은 약재 포대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수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레는 새벽녘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의 검문을 지날 때마다 소담은 약재 포대 아래에서 숨을 죽였지요. 정향과 감초와 황기의 냄새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소담의 손은 품 안에 매듭 장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소담은 행궁 앞에 도착했어요. 행궁의 문은 높고 군사들은 험했습니다. 소담은 대문 앞에 선 군사에게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청했지요. 사람을 찾고 있소. 이것을 보여주면 들여보내 줄 것이라 했다오. 소담은 품 안에서 매듭 장식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러나 군사들은 흙 묻은 치마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13살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온 것이냐? 돌아가거라. 바로 그때 행궁의 문을 나오던 늙은 내관 하나가 매듭의 빛깔과 엮임새를 알아보고 급히 다가왔어요. 군사들의 얼굴에 떠있던 웃음이 사라졌지요. 내관은 매듭 장식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소담은 내관의 뒤를 따라 행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고 정원을 가로질러 넓은 대청 앞에 이르렀지요. 대청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골룡포는 아니었지만 정돈된 도포의 옥색 허리띠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곧게 편 등과 반듯한 어깨, 왼쪽으로 살짝 기울인 고개. 소담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흙과 검댕이 벗겨진 얼굴 아래로 소담이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검돌이. 물 한 동이 들지 못해 자기 머리 위에 쏟아부었던 검돌이. 장작에 도끼를 심고 빼지 못해 넷이서 넘어졌던 검돌이. 달객에 쫓겨 마당을 빙빙 돌던 검돌이. 밤마다 자신의 묵임치를 훔쳐 먹던 도둑고양이 검돌이. 그 검돌이가 대청 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양쪽에 내관과 무사가 도열해 있었고 아무도 그의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지요. 소담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아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이마가 대청 앞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머슴에게 절하라고 명한 것도, 검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달모이를 주라고 시킨 것도 모두 자신이었지요.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환이 입을 열었어요. 별당에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으니 이곳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말거라. 소담은 엎드린 채 눈을 들었습니다. 이환의 얼굴에는 위엄도 있었지만 별당에서 보았던 온기도 남아 있었어요. 소담은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가 영모범으로 끌려간 일, 위조 서찰의 글씨는 아버지의 것처럼 보이지만 먹에서 정향기름 냄새가 났다는 사실. 아버지는 소나무, 그름 먹만 쓰며 정향기름을 섞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화는 소담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좌찬성을 역적으로 모는 것은 어렵다.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소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냄새 하나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쓰신 서찰과 조문탁 대감의 공문, 그리고 영모 서찰의 먹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궁의 서리와 의원이 먹의 재료를 살펴주신다면 위조 여부를 가릴 수 있사옵니다. 이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감정에 휩쓸린 탄원이 아니었지요. 13살 소녀가 스스로 증거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까지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완은 즉시 명을 내렸어요. 백규문과 곽봉수, 조문탁 관련된 하인과 포교들을 행궁으로 압송하라는 것이었지요. 아울러 궁중의원과 약재를 별당으로 보내 문옥령을 치료하게 하고 봉쇄된 백씨 집안의 자물쇠를 풀라고 일렀습니다. 소담은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저렸지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담은 행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신문을 기다리는 동안 이화는 문득 소담이 여전히 자신을 검돌이라 부르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어요. 허나 소담은 내관과 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손히 세자 저하라 불렀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물러가고 둘만 남게 된 순간 소담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물 한 동이 못 들던 검돌이가 세자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구나. 이환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들은 척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환은 고개를 돌려 못 들은 척했어요. 행궁의 대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규문은 포승이 풀린 채 한편에 앉아 있었고 곽봉수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조문탁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지요. 좌찬성의 도포는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교 나석봉과 호위무사 우직선, 관련된 하인들과 내의원 의원, 궁중서리까지 대청 안에 도열했어요. 이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규문이 역모를 꾸몄다는 서찰이 발견되었으나 이 서찰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다. 조문탁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옵니까? 이환이 소담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담이 대청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자 조문탁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13살 아이의 코가 좌찬성을 역적으로 모는 것이옵니까? 냄새 하나로 사람의 목을 칠 수 있다면 장터에게도 포도대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다. 대청 안에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소담의 손끝이 떨렸지만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환의 눈이 소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 보라는 뜻이었어요. 소담은 세 장의 종이를 대청 바닥 위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백규문이 몇 해 전 지인에게 보낸 서찰, 두 번째는 조문탁이 송현관하로 보낸 공문, 세 번째는 백규문의 역모를 증명한다는 위조 서찰이었어요. 이 세 장의 먹을 살펴주십시오. 소담이 궁중서리와 내의원 의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가 먼저 세 장의 종이 위로 몸을 굽혔어요. 백규문의 서찰에 쓰인 먹은 빛깔이 탁하고 번짐이 거칠었습니다. 소나무 그름으로 만든 값싼 먹의 특징이었지요. 반면 위조 서찰의 먹은 검고 윤기가 강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먹으로 쓴 글씨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내의원 의원이 위조 서찰의 먹을 손끝에 묻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조문탁의 공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지요. 위조 서찰의 먹에 정향기름이 섞여 있사옵니다. 벌레를 막기 위해 먹을 갈 때 정향기름을 넣는 법인데 좌찬성의 공문에 쓰인 먹에서도 같은 비율의 정향기름이 나옵니다. 대청이 술렁였어요. 조문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먹에 정향을 섞는 것은 나만의 버릇이 아니오. 그것만으로 내가 서찰을 꾸몄다 할 수 있어?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이환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곽봉수의 방을 수색한 결과를 올리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대청 위에 올려놓은 것은 종이 묶음과 기름종이, 그리고 덜 깎인 나무 토막이었어요. 종이에는 백규문의 글씨를 되풀이해서 연습한 흔적이 빼곡했고, 기름종이에는 백규문의 인장을 본뜬 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나무 토막은
인장 모양으로 깎다만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곽봉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모든 일은 소인이 혼자 한 것이옵니다. 다른 누구의 지시도 없었사옵니다. 곽봉수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끊겨 나왔지요. 이화는 곽봉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명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이 문장을 써라. 그리고 왼손으로도 같은 문장을 써라. 곽봉수의 손이 떨렸어요. 오른손 글씨는 곽봉수 본래의 필체였고 왼손 글씨는 획이 약간 흔들렸지만 위조 서찰의 글씨와 기울기와 꺾임이 일치했습니다. 백규문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왼손으로 써온 것이었지요. 이환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말하여라. 곽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이 열렸지요. 좌찬성 대감께서 소인이 곡식을 빼돌린 장부와 동생의 죄를 쥐고 계셨사옵니다. 가족이 모두 관노가 될 것이라 하셔서 소인은 조문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자가 제 죄를 모면하려고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오. 나는 서찰을 꿈이라 한 적도 없소. 대청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조문탁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곽봉수의 자백만으로는 좌찬성을 꺾을 수 없었지요. 그때 호위무사 우직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살 2대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상길 습격 현장에서 회수한 독화살과 사병의 표식이 옵니다. 화살 촉에는 투구꽃과 부잣뿌리를 섞은 독이 발려 있고 표식에는 좌찬성의 사가에서 쓰는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이어서 포교 나석봉이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좌찬성께서 소인에게 내리신 비밀 명령서이옵니다. 세자를 발견하면 관하로 데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이라 하셨사옵니다. 조문탁의 눈이 나석봉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어요. 그러나 조문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표식도 명령서도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것이오. 위조된 서찰만 있고 위조된 명령서는 없다는 법이 어디 있소. 대청안이 다시 술렁였지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지만 조문탁은 하나하나를 위조라고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소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하, 임금께 올리는 탕약을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대청이 조용해졌어요. 이환의 눈이 소담에게 머물렀습니다. 소담은 별당에서 이환의 상처를 치료하며 맡았던 냄새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화살촉에 묻어있던 투구꽃과 부잣뿌리의 독. 그것이 세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병든 임금에게 올리는 탕약에도 같은 것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의원 의원이 탕약 재료를 가져왔어요. 소담은 약재를 하나하나 펼쳐 냄새를 맡았습니다. 감초와 환기 사이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소담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약재에서 세자 저하의 상처에 묻어 있던 것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내의원이 즉시 탕약과 약재 창고를 정밀히 조사했어요. 결과는 참혹했지요. 임금에게 오랫동안 극소량의 독이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어요. 이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금인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환은 즉시 조문탁의 사가를 수색하라 명했어요. 사가에서는 내의원에서 사라진 독성 약재, 군기시의 화살, 빼돌린 굴량미, 장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세자를 산길에서 죽이고 임금을 탕약으로 독살한 뒤 어린 진원군을 왕위에 올려 자신이 섭정하려 했던 영모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조문탁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조문탁과 직접 가담한 자들은 영모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백규문은 모든 혐의를 벗고 포승이 풀렸어요. 곽봉수는 협박받은 사정이 참작되었으나 집안 재물을 빼돌리고 서찰을 위조한 죄로 먼 변방에 유배되었지요.
신문이 끝난 뒤 소담이 이완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진원군 아기씨는 외숙의 계획을 전혀 모르셨사옵니다. 어린 아기씨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완은 소담을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의 조카를 살려달라는 청이었지요. 이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완이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살린 공이 크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청하여라. 소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은 보화도 높은 벼슬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백성이 약값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구휼 약방을 세워 주십시오. 별당에서 저하께서 보셨지 않사옵니까? 약 한 첩이 없어 앓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완의 눈 안에서 별당의 나날이 스쳤습니다.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비녀를 팔던 소담, 기침이 멎지 않는 옥령, 봉쇄된 약재 창고 앞에서 막막히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이완은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세우겠다. 그 한마디는 세자의 약속이었고 머슴이던 시절의 진피지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뒤 백규문은 무죄로 별당에 돌아왔습니다. 봉쇄되었던 곳간과 약재 창고의 자물쇠가 풀렸고 궁에서 내려온 의원이 문옥령의 곁을 지켰어요. 옥령은 위독한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이화는 백씨 가족과 금덕, 무백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무백은 상을 받아 들고는 창고 한편에 놓아두었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다며 이완이 별당에서 만들다만 비뚤어진 집신을 꺼내 보였지요. 이것이 더 값지구먼. 세자 저하께서 손수 삼으신 집신인데 은 열냥이라 해도 안 바꾸겠소. 사건이 마무리되자 소담과 이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완은 궁으로 돌아가 병든 임금을 보필했어요. 독을 뺀 탕약을 다시 올리고 굴량과 약재 장부를 직접 확인하는 세자가 되었지요. 별당에서 먹었던 거친 보리밥의 식감이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비녀를 팔던 소담의 손이 봉쇄된 약재 창고 앞에서 막막히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완은 붓을 들어 구휼 약방의 설치를 재촉하는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동이 들지 못했던 세자였지만 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가끔 화를 내려놓고 백성들의 창고와 우물을 직접 살폈어요. 소담은 별당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글과 셈법, 장부 보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에게는 약초와 침선, 염색법을 익혔지요. 별당 한편의 작은 약방을 여러 돈과 신분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게 했어요. 소담의 약방에는 약값 대신 감사의 절을 올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완은 구휼 약방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별당을 찾아왔어요. 첫 방문 때 소담은 이완을 보고 공손히 절한 뒤 물었지요. 저하께서는 이제 물동이는 흘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까? 이완은 근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익혔다. 마당 한편에서 무백이 우물가에 물동이를 올려놓았어요. 이완은 자신 있게 물동이를 들어 올렸지만 세 걸음째에서 물이 출렁여 소매를 적셨지요. 소담과 무백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완은 당황한 얼굴로 소매를 털었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완이 별당을 찾을 때마다 소담은 약방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이완은 고을의 창고와 장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한 번씩 또 한 번씩 지켜보았지요. 한 번은 소담이 약방 마루에 앉아 가난한 농부의 종기를 씻기고 약을 바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약값을 내지 못해 미안해하는 농부에게 소담은 괜찮다고 웃으며 약봉지를 하나 더 싸주었지요. 이완은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묵직했어요. 소담이 이완에게 구휼 약방의 장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약재가 모자란지, 어떤 병이 유행하는지를 정리한 것이었어요. 이화는 13살 소녀가 쓴 장부의 꼼꼼함에 놀랐습니다. 소담은 아버지에게 배운 셈법으로 약재의 입고와 출고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지요. 이화는 소담이 자신의 신분을 몰랐을 때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소담 역시 이환이 왕세자라서가 아니라 머슴 행세를 하면서도 아픈 사람을 먼저 살피고 다친 팔로 장독을 받아들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지요. 5년이 흘렀습니다. 소담은 18살이 되었고 이환은 20살이 되었어요.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지요. 권세 있는 대신들이 저마다 자신의 딸을 추천했습니다. 이환은 임금 앞에 나아가 한 사람의 이름을 올렸어요. 백소담. 대신들이 술렁였지요. 낙향한 선비의 딸이 세자빈이 되겠느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소담이 영모를 밝힌 공로만이 아니라 5년 동안 별당 약방을 운영하며 백성을 돌본 행적까지 확인한 뒤 혼인을 허락했어요. 혼례를 앞두고 이환이 별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담은 이환을 맞이하며 창고 한편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왔어요. 낡은 두레박과 앞뒤가 뒤틀린 집신이었지요. 저하께서 머슴이셨다는 증거를 아직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없애주면 안 되겠느냐?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훗날 저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온 궁궐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환은 잠시 웃다가 소담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날 내가 나를 머슴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세자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살린 것은 왕실의 군사도 높은 대신도 아니었다. 13살 별당 애기씨의 거짓말 한마디였다. 소담이 대답했지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은 정말 우리 집 머슴이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혼인했어요. 소담은 세자빈이 되었고 이환이 훗날 왕위에 오르자 중전이 되었습니다. 소담은 궁에 들어간 뒤에도 별당 약방을 없애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율소로 발전시켜 가난한 백성들이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게 했지요. 이환은 낮은 곳의 삶을 잊지 않는 임금이 되어 백성의 장부와 창고를 직접 살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별당에는 새로 들어온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늙은 무백은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지금의 전하께서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신 것은 아니었다. 달객에 쫓겨 마당을 3바퀴나 도셨고 장작에 도끼를 심어 놓으시기도 하셨지. 아이들이 그럴 리 없다며 배를 잡고 웃었어요. 무백은 느릿하게 일어나 창고에서 비뚤어진 집신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이 전하께서 머슴이시던 시절 직접 삼으신 집신이다. 마침 별당을 찾아온 이환이 마당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백, 그만 집어넣어라. 그때 이환의 뒤에서 소담이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옷과 신부는 바꿀 수 있어도 서툰 솜씨가 남긴 집신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별당 마당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무백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금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함께 웃었지요. 이환은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별당 처마 위로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검돌이와 별당 애기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집신 한 켤레와 함께 전해져 내려갔지요.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행오사 망문전정. 다만 좋은 일을 행하고 앞일은 묻지 말라는 뜻이지요. 사람을 구하는 일은 대단한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발이 먼저 나가는 것이지요. 그 한 발이 무엇을 불러올지, 내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첫발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불러오는 무게를 끝까지 짊어지는 일이 진짜 용기이지요. 좋은 일을 하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선택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명심보감의 말처럼 앞이를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한 일이 옳았다면 그 길 위에서 무엇이 오더라도 버틸 힘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또 한 가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은 곳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친 보리밥 한 그릇의 무게를 알아야 백성의 밥상을 걱정할 수 있고 약한 첩의 값이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를 알아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요. 비단 도포 아래 감춰진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이고 서툰 솜씨가 남긴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오히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증명해 줍니다. 옷과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손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의 작은 위로가 될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호야담이었습니다.